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산화환원 반응에는 산소의 이동으로써 이루어지는 산화환원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산화를 한다는 것은 산소를 얻는 반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 환원을 한다는 거는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반응식을 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이 산화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을 해서 구리 상태로 변환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소를 잃게 되죠. 그런데 산소를 잃는 반응은 환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탄소의 경우에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됐죠. 그래서 산소를 얻었고 이 반응은 산화 반응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산소를 얻는 물질이 있다면 산소를 잃는 물질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뜻하는 용어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다. 그래서 한 반응에서 산화가 일어난다면 환원은 무조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라는 게 바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에요. 그리고 이 반응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산화구리 같은 경우는 구리가 산화된 거예요. 그래서 구리가 녹이 쓴 것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검은색을 띠게 돼요. 그리고 일반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리 도선에서 볼 수 있듯이 붉은색을 띄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석회수를 뿌옇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공부했으니까 옆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실험을 하는데 산화구리랑 탄소가루를 같이 태우고 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공기들이 쭉 연결돼서 석회수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뜻은 CO2가 생성이 되었다. 이산화탄소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또 지금 그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산화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검은색을 띠고 있어요. 왜냐? 산화구리는 검은색을 띈다고 했었죠. 그래서 검은색을 띠고 있는데 불을 붙이니까 이제 또 이게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그러면 이 뜻은 바로 CU로 지금 바뀌었다. 환원이 돼가지고 산소를 잃어서 구리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알고 가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전자의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또 왜 나오냐 하면은 산소를 얻거나 잃어야지 산화환원 반응이면은 산소가 없는 물질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전자의 이동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을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리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리라는 물질이 만약에 전자가 빠져나가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죠. 구리에 있던 전자가 두 개 빠져나가서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의 양이온이 되었죠. 그래서 이 구리는 지금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었어요. 그러면은 산화되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환원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환원은 이제 은이온이 있는데 이 은이온이 전자를 만났다. 그래서 은 상태로 바뀌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두 개의 은이온이 있었고 두 개의 전자를 만나서 지금 금속 은 상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때 바로 전자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환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 또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면 구리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되었고 은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은이 되었으니까 환원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밑에 그림을 볼게요. 지금 구리줄이 있어요. 이 구리줄은 그냥 금속 구리이고 질산은 수용액이 있어요. 그런데 수용액 상태에서는 은이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해야 돼요. 은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한다. 그런데 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구리가 은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금속 상태로 있던 구리가 지금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전자를 두 개 버려요. 그래서 두 개의 은 이온이 전자 두 개를 먹으면서 지금 은 상태로, 금속 은 상태로 다시 환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봤더니 지금 수용액은 조금 푸른색이 되었죠. 이게 왜 푸른색이 되었냐? 구리 이온이 바로 푸른색을 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리 이온에 의해서 지금 푸른색을 띠고 있고, 구리 줄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은으로 다 도핑이 되었다. 은으로 다 둘러싸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리는 이온이 됐으므로 전자를 잃었으므로 산화하였고, 또 은은 이온에서 금속 상태로 변했기 때문에 전자를 얻으면서 환원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 밑에 정리를 한번 봐볼게요. 산화는 산소를 얻는 거였고 전자를 잃는 반응이다. 그리고 환원 같은 경우는 산소를 잃는 반응이고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로 정의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개념이 산소로 정의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개념보다 조금 더 크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산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봐보면 첫 번째로 이제 광합성이 있어요. 이제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에너지와 함께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지금 포도당으로 변하면서 산소의 개수에 한번 주목을 해보는 거예요. 산소의 개수가 이산화탄소일 때 12개였는데 포도당으로 되면서 6개로 바뀌었죠. 그래서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 그런데 산소를 잃는 반응은 환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환원 반응인 거고, 다음으로 물을 볼게요. 물에서는 지금 산소로 가면서 산소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산화 반응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소의 개수를 통해서 산화 환원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포 호흡에 대해서 볼게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포도당 양분을 재료로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활동하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포도당의 경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로 바뀌면서 산소가 6개에서 12개로 바뀌어서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 반응이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물로 되면서 지금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 다음으로 이제 연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연소는 메테인을 지금 산소로 태우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메테인이 뭐냐? 바로 도시가스예요. 가스레인지에서 많이 쓰는 그 도시가스이고, 메테인을 산소랑 연소시켜서 지금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산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산소는 환원이 되고 있다. 왜냐면 산소는 산소의 개수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메테인은 산소가 2개가 추가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네, 일단은 먼저 철의 재련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철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 코크스랑 철광석을 넣어서 이제 순수 녹은 철을 만들어내고 불순물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코크스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한번 반응식을 봐볼게요. 코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산소를 얻었어요. 그럼 산소를 얻는 산화를 하였다 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산화철의 환원을 볼게요. 자연 상태로 두면은 산소랑 철이 반응해서 자연 상태에서는 산화철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녹슨 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산화철의 경우에는 철로 지금 바뀌면서 산소를 잃었어요. 그럼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을 한 거죠. 다음으로 이제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었겠죠. 그래서 산화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련된 철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건 이제 철의 부식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을 자연 상태에 놔두게 되면 반응성 때문에 산소랑 반응을 하게 돼서 산화철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화철은 우리는 녹슨 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산화철을 보면은 붉은 녹이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철이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철이 됐으니까 말 그대로 산화되었죠. 그러면은 자연 상태에서 이 철의 부식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철 표면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기름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철을 산소랑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 표면에 주석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들로 얇은 막을 씌워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석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반응성이 더 커요. 그래서 산소랑 더 많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대신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은 이제 철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로 음식물이 부패하는 경우, 바로 산화하는 것이죠. 사과가 갈변하는 경우, 사과를 그냥 두게 되면은 갈색으로 색깔이 변하는데 그것도 바로 산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회용 손난로 같은 경우에도 철가루가 산화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로 우리가 손난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머리카락을 염색시킬 때도 머리카락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산화함으로써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딧불의 불빛도 반딧불에 있는 루시페린이라는 성분이 산화하면서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섬유를 표백할 때도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불꽃놀이에서 화약이 폭발할 때 바로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색이 변하는 렌즈 같은 경우도 햇빛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산화환원이 되는 거라서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산과 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을 정의하자면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 H+를 내놓으면 바로 산이에요. 그리고 밑에 예시 물질들이 있는데 염산, 그리고 황산, 아세트산, 탄산, 질산 이런 식으로 산으로 끝나는 물질들이 많죠. 그리고 이 물질들이 분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염산 같은 경우 지금 H+랑 Cl-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물에 녹아서 H+를 내놓아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떼어지는 거죠. 그리고 황산 같은 경우는 H+가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리고 SO4 2- 이런 다원자 이온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CH3CO- 그리고 H+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요. 탄산은 H가 또 2개죠. 그러니까 2H+ CO3 2-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또 질산은 H+ NO3- 이런 식으로 나눠줍니다. 자주 쓰이는 다원자 이온은 형태를 한번 외워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든 예시를 보시면 지금 H+와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H+를 내놓고 음이온이 딸려서 분해된다.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붙어있던 산이 지금 물에 넣으면 다 띄엄띄엄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용액 상태에 이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로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이런 특징까지 잘 짚고 넘어가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묽은 염산을 이제 적신 실이 있어요. 근데 염산은 HCl인데 물에 녹아서 분리가 돼서 H+랑 Cl-로 존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흘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H+는 양이온인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Cl-는 음이온이라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를 흘려두게 되면은 H+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 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Cl-는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H+가 가는 길마다 이제 붉게 변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산의 성질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켜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붉은색으로 변했으니까 이 H+가 바로 산의 성질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산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신맛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레몬, 그리고 식초, 아니면 위산, 이런 경우가 다 되게 신 것들이죠. 두 번째로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문제에는 마그네슘 리본과 반응해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마그네슘 리본과 반응해서 H2 수소기체가 발생이 된다면은 그건 바로 산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달걀 껍데기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CaCO2의 탄산칼슘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전에 봤지만 이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켜준다. 그리고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액이 있는데 이 용액을 떨어뜨리면 색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냥 그대로 무색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냥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염기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 OH-를 내놓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시들이 또 있는데 이 예시 물질들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볼게요. 수산화나트륨 NaOH는 지금 Na+와 OH-로 나뉘겠죠. 그리고 또 KOH는 K+와 OH-, 그리고 암모니아는 잠깐 건너뛰고 이 CaOH2는 Ca2+와 OH-가 두 개로 나눠지겠죠. 그런데 이 암모니아는 OH-가 없는데 어떻게 OH-로 지금 분해가 되냐면 좀 다른 방식으로 분해가 돼요. NH4+와 OH-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염기성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OH가 화학식에 없는 물질이라서 한번 좀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염기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아서 양이온하고 OH-로 이온화가 된다. 그림에 보면은 BOH 이런 식으로 있던 물질이 쭉 이온화가 돼서 또 마찬가지로 전류도 흐르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적셨대요. 그래서 Na+랑 OH-가 지금 적셔져 있는 실이다. 그래서 Na+는 플러스 극이고 OH-는 마이너스 극이죠. 그런데 전류를 가해주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지금 누가 가냐면 Na+가 가죠. 그리고 플러스 쪽으로는 OH-가 가요. 근데 OH-가 가는 쪽에 푸르게 변해간다는 특성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OH-는 염기의 성질을 나타내는 애다. 네, 이 정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염기의 성질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쓴맛이 난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비누 한번 먹어보면은 쓴맛이 날 거예요. 쓴맛이 나고, 다음으로 대부분의 금속이나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거는 산의 특징이다. 그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이것도 꼭 알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은 미끌거려요. 예를 들어서 비누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또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하수구 세정제 이런 게 염기성이에요. 왜냐면 하수구 세정제가 이제 머리카락 같은 걸 녹여줘야 되는데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잘 녹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특징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바꾸게 해준다.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걸 떨어뜨리면 붉은색이 나온다라는 특징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다시 넘어갈게요. 이제 용액의 액성을 구분하기 위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지시약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요. 그래서 액성에 따라서 색이 바뀐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이제 암기를 꼭 해줘야 되는 내용이죠. 이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으로 바뀐다. 산성에서. 그리고 염기성에서는 푸른색으로 바뀐다. 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산성에서는 무색, 중성에서는 무색,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이죠. 그래서 무무붉 아니면은 무무빨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되고, 메틸 오렌지 용액 붉은색, 노란색, 빨노노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좋아요. BTB 용액 얘는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 해서 노초파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외우면서 한번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pH라는 지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수유맥 속에 H+의 농도를 좀 간단하게 숫자로 나타낸 것이 pH예요. 그런데 이 H+의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산성이 강하고 pH가 작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성 같은 경우는 pH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pH가 7보다 작아야지 산성이다. 그리고 딱 pH가 7일 때 이때를 바로 중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pH가 7보다 크다 그러면 염기성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주면은 지금 충분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외우고 풀어줘야 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잘 암기해 주시고 중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화 반응은 산하고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산의 H+와 염기의 OH-가 1대1 비율의 개수비로 반응한다 라고 나와 있죠. 플러스 1 이온과 마이너스 1 이온의 반응이기 때문에 1대1로 반응을 하는 거고 그래서 H2O를 생성한다.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의 R자식은 실제로 반응하는 식을 적어보면은 H+와 OH-가 반응해서 H2O를 만들어준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이제 중화열이 나와요. 열을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볼 건데 지금 묽은 염산 HCl이 있고 또 수산 나트륨 NaOH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혼합하는 거예요. 묽은 염산은 산이고 NaOH는 염기죠. 그래서 산이랑 염기랑 만나서 중화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산이랑 염기가 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온화를 하게 돼요. 이제 이온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상태로 있고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런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중화 반응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반응한다 했죠. 그래서 그림에서도 똑같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H 플러스가 2개 있고 OH 마이너스가 2개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서로 다 같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하면은 이제 H2O가 생성돼요. 그래서 지금 H+도 없고 OH-도 없으니까 중성인 혼합 용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Cl- 이 산의 음이온과 NaOH에서 Na+, 염기의 양이온은 서로 합쳐져서 이제 염을 만들어요. 염은 그냥 반응하지 않는 찌꺼기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타내보면 물 안에서는 HCl은 H 플러스 Cl 상태로 있고 NaOH는 Na 플러스 OH 상태로 있다. 그래서 합성이 되면은 H2O가 생성이 되게 되고 NaCl은 그냥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물 안에서 Na 플러스랑 Cl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반응하는 식은 H 플러스랑 OH 가 만나서 H2O를 만드는 반응식이다. 그리고 혼합용액의 액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만약에 H+의 수가 OH-의 수보다 더 크면은 서로 반응을 할 때 1대1로 반응하니까 OH-가 50개 있어요. OH-50개 없어질 때 H+ 똑같이 50개 없어져서 얘는 50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산성을 나타내는 H+가 50개가 남아있으니까 산성이다. 그리고 H+의 수와 OH-의 수가 같게 되면 1대1로 반응해서 이제 물만 생성되기 때문에 중성이다. 그리고 H+의 수보다 OH-의 수가 더 크게 되면 또 얘는 50개 남게 돼서 OH-가 있어서 염기성이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게요. 중화점이란 단어가 나오죠. 산의 H+와 염기의 OH-가 모두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완결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중화점이에요. 조금 더 쉬운 말로 써보면 H+의 이온수와 OH-의 이온수가 같게 되면 중화점인 거죠. 그리고 이 중화점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지시약을 통해서 중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성된 물의 양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화점인 거죠. 왜냐면 중화 반응을 하면은 물이 생성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프의 변곡점,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용액의 온도가 최대가 될 때 이유는 중화열 때문이죠. 중화 반응을 할 때 중화열이 나와가지고 발열이 돼서 따뜻해져요. 그래서 용액의 온도가 최대가 될 때 중화점이다. 그리고 밑에 그림을 한번 볼 건데 밑에 그림에서 BTB 용액을 사용했어요. 근데 BTB 용액은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일 때 노란색, 또 초록색, 파란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순서대로 되고 있죠. 그러면 산성에서 중성으로 변하고 또 염기성으로 변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림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용기를 보면은 지금 H+가 2개 있죠. 그래서 산성이고 노란색이니까 산성이고 NaOH 수용액은 염기성이죠. 그래서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붓는다. 그런데 H+랑 OH-는 1대1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한 개가 없어지고 또 한 개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합쳐진 상태로 또 산성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H가 하나 있으니까. 두 번째로 또 이 염기성인 NaOH를 갖다 넣어요. 그래서 H랑 OH-가 1대1로 반응해서 이제 다음 용액에서는 H랑 OH-가 둘 다 없어서 중화점이다. 중화점이 됐고 중성이다. 색깔도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다가 염기성인 NaOH를 더 붓게 되면 이제 OH-가 더 많아져서 염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색깔도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H랑 OH-를 보이는 대로 개수대로 1대1로 반응만 시켜주면 끝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그래프를 볼게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HCl 용액에다가 NaOH 수용액을 넣어줌에 따라서 이온수가 어떻게 바뀌냐를 알려주는 그래프예요. 일단 H랑 Cl-가 같은 수 있었는데 NaOH를 부으니까 H랑 OH-가 반응을 하죠. 그래서 H는 점점 없어진다. 그러다가 기울기가 변하게 되는 지점, H가 아예 없어지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뀌는 지점.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뀌는 지점이면은 중화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Cl-는 개수가 그냥 변하지 않죠. 반응을 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Na+는 개수가 계속 증가해요. 그냥 넣어주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구경꾼 이온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OH-는 계속 없다가 왜냐면은 넣는 즉시 H+랑 반응해서 없다가 중화점부터 OH-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까지 완벽하게 해설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혼합용액이 온도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 전에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중화열이 나와서 온도가 높아진다 했죠.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농도가 동일한 HCl과 NaOH가 있어요. 용액의 농도가 동일하니까 1대1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HCl이 2ml 있고 NaOH가 10ml 있을 때는 1대1로 반응하니까 이만큼 반응하고 NaOH는 8만큼 남겠죠. 그래서 이만큼 반응을 했다. 두 번째, 4만큼 반응하고 4만큼 남겠죠. 그래서 4만큼 반응을 했다. 세 번째, 6만큼 서로 6만큼 반응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6만큼 반응을 하고 그 네 번째는 또 이제 4개씩 반응하니까 4 남고 4만큼 반응을 했다. 다섯 번째는 이만큼 반응해서 8 남고 이만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난 지점은 바로 이 6이죠. 그런데 이때 온도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높은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중화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속의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생활 속에서도 중화 반응이 아주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생선 비린내. 생선 비린내는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레몬즙을 뿌려주게 되면은 산성을 뿌려주게 되면 이제 좀 중화가 된다. 좀 괜찮아진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위액. 위액은 산이에요. 대표적인 산이고 위액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은 제산제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 제산제는 염기성이다. 그래서 중화 반응을 시켜준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서 소다를 넣는데요. 김치의 신맛은 바로 산이었죠. 그래서 이 산도를 줄이기 위해서 소다를 넣어서 염기성 물질을 넣어서 중화 반응을 시켜준다. 화석과 지질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화석이 뭔지 보자면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서 계속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지질시대는 무엇이냐?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지질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화석이 생기기 위해서 생성 조건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단한 뼈나 껍데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빠르게 매몰됨으로써 화석화 작용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생성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이제 화석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화석의 생성 과정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홍수나 산사태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퇴적물에 묻혀야 돼요. 퇴적물에 묻힌 다음에 이제 퇴적층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화석은 지각 변동을 통해서 화석이 포함된 퇴적층이 땅 위로 올라온 다음에 침식작용, 막각 끼게 되면서 이제 화석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화석이 생성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화석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생존 기간, 그리고 두 번째로 분포 면적에 따라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표준 화석을 먼저 봐볼 건데 표준 화석은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생성 시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 표준 화석의 특징은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특징을 잘 알아줘야 되고 이제 고생대에 생성된 화석이 뭐가 있냐 보면은 일단 고생대에는 첫 번째로 삼엽충, 갑주어, 방주충 같은 화석들이 있죠. 중생대에는 공룡, 암모나이트 같은 화석들이 있고 신생대에는 화폐석, 메모드 같은 화석들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시상화석을 볼 건데 시상화석은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줘요. 그리고 또 다음 특징은 생존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준 화석과 완전 정반대죠. 그래서 또 이것도 잘 알아주시고
이 시상 화석 같은 경우는 생성 환경을 알려주기 때문에 첫 번째 고사리 같은 경우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생성이 되었다. 그리고 산호, 따뜻하고 얕은 바다가 있었을 것이다. 조개, 얕은 바다나 갯벌이 있었을 것이다. 참나무, 강수량이 많고 습한 육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층의 생성 환경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날의 현재 그 생명 서식 환경을 보면은 그 생물이 퇴적된 지층의 생성 당시 환경을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명의 서식 환경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론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이 조건은 지각 변동을 통해서 다른 환경으로 변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지각 변동을 통해서 다른 환경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생명의 서식 환경이 옛날이랑 똑같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화석을 이용해서 과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나중에 생성된 지층일수록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발견됐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멀리 떨어진 대륙의 화석을 비교해서 대륙의 분포 및 이동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멀리 떨어진 대륙인데 같은 화석이 발견된다. 그러면은 원래 옛날에는 이게 붙어 있었겠구나 라고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화석으로 발견된 생물의 서식 환경은 그 당시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려준다. 그래서 육지냐 바다냐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룡이 발견되었다. 그러면은 그 지층은 육지였겠죠. 그리고 삼엽충이 발견되었다. 그러면은 그 지층은 바다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바다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육지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지층이 융기했다는 것을 뜻해요. 일단 지층의 융기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에 보이듯이 A라는 지층이 있었고 그 위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융기가 돼버린다. 네, 이렇게 융기가 되면은 바다 밑에 가려져 있던 땅이 육지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땅이 상승하는 것을 바로 융기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왼쪽에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단면을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처음으로 제일 밑에 있는 가장 오래된 A지층을 가볼게요. A지층에는 지금 산호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B지층이 생겼는데 공룡이 보이고 있어요. 공룡이라는 거는 육지를 뜻하죠. 그래서 A지층 원래는 바다였는데 육지로 지금 바뀌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이때 지층이 융기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C지층에는 지금 고사리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층의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지질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질시대는 약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이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처럼 지질시대 중에 이 선캄브리아 시대가 굉장히 길죠. 상대적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리고 이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 화석이 많이 생기지 않았냐? 일단 첫 번째로 생물의 개체수가 많이 적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단한 골격을 가진 생물이 많이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지각 변동과 풍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석이 생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이제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화석들은 전에서 조금 봤었죠. 그래서 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는 이제 많은 종류의 생물이 갑자기 멸종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출현하거나 이럴 때 구분을 지어줬죠. 그리고 부정합과 같은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을 때 이때 또 지질시대를 나누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정합이 무엇인지 한번 옆에서 봐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은 밑에 그림하고 위에 그림이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빨간 선으로 보이는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다른 지층이 퇴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 바로 지각 변동을 한 후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면을 기준으로 불연속적인 거를 볼 수 있어요. 지층이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달라졌다. 그래서 불연속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석과 지질시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선캄브리아 시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선캄브리아 시대 때 환경은 어떠냐? 환경은 전반적으로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륙 분포는 이제 바다와 육지가 어떤 식으로 분포했냐 이거를 말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많은 지각 변동을 받았고, 두 번째로 화석이 드물게 발견돼서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수륙 분포를 알려면은 화석을 통해서 잘 알아줘야 되는데 화석이 얼마 없어가지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볼게요. 일단 발견되는 화석이 드물어서
많이 알지는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생물의 개체 수가 적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단한 뼈나 껍데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각 변동이 많았어요. 그래서 화석이 만들어질 조건을 잘 갖추지 못해서 발견되는 화석이 드물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다. 네,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고 자외선을 바다가 막아줘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출현했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가 생겨서 대기 중 산소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남세균이 화석이 되어서 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을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후기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해요.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을 만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상 생물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육상 생물은 왜 없냐면 대기에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상에는 자외선이 다 그대로 꽂혀버리니까 육상 생물이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그림에 화석들이 있는데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 화석이고 남세균이 겹겹이 쌓여서 퇴적된 화석이에요. 그리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다세포 생물의 화석이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고생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고생대의 기후는 대체로 온난했고 말기에 또 빙하기가 있었다. 그리고 말기에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고생대 중기에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고생대 말기에는 다 같이 합쳐져서 판게아를 형성한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졌다. 또 생물도 볼게요. 생물. 초기에 해양 생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 바다와 대기에 산소의 농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육상 생물이 출현했어요. 이게 육상 생물은 오존층이 생겼기 때문에 오존층이 두꺼워져 생성이 됐다. 오존층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존층이 두꺼워지면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어서 육상 생물이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기에 삼엽충, 방주충 등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이 대멸종은 왜 일어나냐면은 지각 변동과 빙하기를 거치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는 무척추 동물들이 살고 또 척추 동물인 어류가 번성을 했고 그리고 육지에는 양서류, 곤충류, 양치식물, 이끼류가 번성을 하고 거시식물이 출현을 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중생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중생대의 환경은 일단 기후가 빙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좀 따뜻했다. 그리고 수륙 분포는 판게가 분리되고 그 대륙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변동이 활발해지고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다양해졌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대서양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인도양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을 시작했다. 다음으로 생물을 볼게요. 일단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수륙 분포가 되게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서식지를 형성했고 이제 고생대 말기에 대멸종 이후로 생물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기에 공룡, 암모나이트 등 생물의 대멸종이 또 일어나게 되죠. 이때 대멸종이 일어난 이유는 소행성 충돌 그리고 화산 폭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대멸종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때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하고 육지에는 파충류, 거시식물, 속시식물과 몸집이 작은 포유류, 조류 등이 출현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신생대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환경, 전기에는 대부분 온난했다. 그리고 후기에는 빙하기랑 간빙기가 반복을 했대요. 빙하기는 추운 시기죠. 그래서 이 빙하기가 4회 있었고 간빙기는 3회 있었어요. 간빙기는 뭐냐면 좀 빙하기 사이에 따뜻한 시기예요.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수륙 분포를 볼게요. 대서양과 인도양이 넓어지고 태평양이 좁아졌다. 그래서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알프스 산맥도 형성이 되고 히말라야 산맥도 형성이 되고 대서양은 넓어지고 인도양도 넓어지는 과정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물에 대해서 볼게요. 빙하기에 해수면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얕은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드러나 생물이 여러 대륙으로 막 이동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넓은 초원을 형성하고 현재와 비슷한 생물종을 이루었죠. 아무래도 신생대는 이제 현재랑 가장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랑 비슷한 생물종과 현대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는 화폐석이 번성했고 그리고 육지에는 대형 포유류, 속시식물이 번성하고 후기에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멸종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일단 대멸종은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생물들도 환경이 바뀌니 멸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대멸종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판게아 형성이 있어요. 대륙이 막 합쳐졌죠. 그래서 해류가 단순해지고 기후대가 단순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멸종이 일어났다. 그리고 소행성 충돌이 있어요. 소행성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재랑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햇빛을 차단해서
기온이 하강했다.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니까 멸종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화산 폭발이 있어요.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로 화산 가스,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서 기온이 하강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중생대 말기에 일어난 거고, 다음으로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대기로 유입이 돼서 산성비가 내리고 온실 효과로 기온이 많이 상승이 됐다. 이거는 이제 고생대 말기에 시베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대멸종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볼게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생물과의 수, 생물종의 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생물종의 수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그래프처럼 변했다. 그래서 멸종의 시기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멸종은 바로 3번이죠. 그래서 3번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3번은 고생대 말기예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변이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변이는 이 같은 종에 속한 개체들 사이에서 형질의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이제 형태나 습성, 기능, 뭐 예를 들어서 키가 다르거나 피부 색이 다르거나 아니면 깃털의 색이 다르거나 여러 가지의 형질의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형질의 차이가 나는 거는 바로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개체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더 잘 맞는 형질이 살아남고 그런 형질들이 이제 진화가 계속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변이에는 유전적 변이랑 비유전적 변이로 나뉘는데, 일단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유전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선천적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유전적 변이의 예시는 바로 앵무의 깃털색이 오른쪽 그림에 보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로 인해서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비유전적 변이에 대해서 볼게요. 비유전적 변이는 일단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근육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근육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제 자식을 낳게 돼서 유전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카렌족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카렌족 여인들은 목에다가 막 이렇게 고리를 끼면서 살아가지고 목 길이가 점점 조금씩 길어져요. 그런데 이건 선천적인 게 아니라 바로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목 길이가 아무리 많이 길어졌어도 이게 유전이 되진 않는다. 왜냐면 유전자에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갈게요. 네, 이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일단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돌연변이에요. 지금 밑에 이 벌레들의 예시를 보면은 지금 같은 색의 벌레들만 있다가 어느 순간 돌연변이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초록색의 벌레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갈색의 벌레들 사이에서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생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연변이의 정의는 DNA의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겨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거를 바로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통해서는 새로운 유전자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유전자이니만큼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생식세포에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지금 흰색 강아지가 있고 갈색 강아지가 있는데, 이 둘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흰색과 갈색이 얼룩되어 있는 강아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서 유전적 변이는 계속해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의 자연 선택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갈라파고스 군도는 19개의 섬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부리 모양의 핀치 새가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9개의 섬의 특징은 이 섬들마다 각각의 먹이 환경이 달랐던 거예요. 이 핀치 새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이 다 달랐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볼게요. 핀치 새에는 여러 가지 부리 모양에서의 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리 모양이 막 다 달랐는데 각 섬은 환경에 따라서 먹이의 종류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그 특정 섬에서의 먹이를 잘 먹을 수 있는 핀치들이 자연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핀치들은 먹이랑 서식지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자연 선택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곤충이 많은 섬에서는 이제 곤충은 좀 딱딱하고 자그마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짧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핀치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자손도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곤충이 많은 섬에서는 이런 식으로 짧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핀치들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그런 핀치들이 살고 있다. 두 번째로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이에요. 크고 단단한 씨앗을 잘 먹기 위해서는 크고 두꺼운 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크고 두꺼운 부리가 있는 핀치들이 잘 살아남았고 자손도 잘 많이 남겼다. 그래서 섬마다 살고 있는 핀치의 부리가 좀 다르게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밑에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각 섬의 먹이 환경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이 되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다른 먹이 환경이 섬마다 다르게 있으니까 그 섬에 이제 적응을 해서 서로 다른 부리 모양을 갖게 되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또 다른 예시가 나오는데 난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자연 선택이라는 예시가 나와요. 일단은 먼저 난모양 적혈구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난모양 적혈구의 특징으로는 산소 운반을 잘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빈혈이 잘 생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습성인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번째로 말라리아에 강해요. 그래서 이 특징을 알고 한번 왼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에 아프리카 지역을 보면은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난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으면은 말라리아에 강하니까 난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그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포 지역이 아주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아프리카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말라리아에 강한 난모양 적혈구가 더 살아남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난모양 적혈구가 자연선택이 되었다. 그래서 환경에 살아남기 좋은 유전자를 가졌으면은 자연선택이 되고 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선택에 대해서 볼게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세균이 몸 안에 있었는데 이 세균들 중에서도 변이가 있죠. 그래서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세균이 훨씬 많았죠. 그런데 항생제를 사용하고 나니까 지금 일반 세균은 거의 다 없어진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항생제 내성 세균은 잘 살아남아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다 보면은 일반 세균은 다 죽고 항생제 내성 세균은 자연선택이 되면서 계속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게 돼도 세균을 얼마 죽이질 못한다.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선택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항생제 내성 세균의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그럼 이제 항생제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선택이 되는 거죠.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이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다양한 정도이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일단 유전적 다양성을 보자면 같은 생물종일 때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제 무당벌레가 있는데 무당벌레의 겉 날개에 무늬와 색이 다 달라요. 같은 종의 무당벌레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색깔이 다 다르고 무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밑에를 보면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더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변이가 다양하다. 같은 종인데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다른 형질이 나타나는 거를 변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 때 변이가 다양해진다는 거죠. 다음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해서 살아남는 개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은 환경이 급격하게 막 변해버린다. 그러면은 그 종이 없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은 어떤 개체는 살아남고 어떤 개체는 죽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살아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밑에 씨가 없는 바나나와 씨가 있는 바나나, 야생 바나나의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씨가 없는 바나나는 무성 생식을 하는 바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같은 바나나를 복제하는 거죠. 얘네들이 자신의 힘으로 생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바나나의 뿌리를 잘라서 다시 키우고 잘라서 다시 키우고 이러면서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 같은 경우는 유성 생식을 해요. 이런 야생 바나나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통해서 생식을 한다. 자기들끼리 수정을 하고 생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바나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씨가 없는 바나나는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다 같은 종을 복제하는 거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낮기 때문에 멸종 가능성이 높아요. 갑자기 기후가 막 변해버리거나 하면은 멸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는 유전적 변이가 다양하겠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그럼 멸종 가능성이 낮은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는 종 다양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고르게 분포하는지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종 다양성 같은 경우는 생물종이 많을수록 더 다양해지고 두 번째로 각 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또 높아져요. 그래서 두 가지의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은 가와 나에 나무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가와 나에 둘 다 신갈나무, 구상나무, 소나무, 자작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둘 다 생물종의 수는 가와 나가 똑같아요. 그런데 균등한 정도가 다르죠. 균등한 정도는 가가 나보다 더 균등하죠. 그래서 생물종은 똑같지만 각 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한 게 가니까 이 가가 종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고 꼭 알아줘야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볼게요. 생태계 다양성은 말 그대로 생물 서식지가 다양한 정도이다. 생태계가 다양해야지 종 다양성도 더 다양해지고 유전적 다양성도 더 높아지겠죠. 그 세 가지의 생태계의 예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열대우림이 있죠. 열대우림 같은 경우는 강수량도 높고 기온도 높아요. 그래서 강수량도 높고 기온이 높으니까 식물이 되게 잘 자랄 수 있겠죠. 식물이 되게 잘 자라면 동물들도 많을 거고 해서 종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요.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두 번째로
갯벌과 습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갯벌과 습지는 둘 다 육상 생태계와 수후 생태계가 공존하는 완충지대예요. 그래서 다른 생태계보다 비교적 종다양성이 높은 편에 속하죠.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생물들이 의식주 재료도 제공하고 의약품의 원료도 제공한다. 그런데 이 목화 같은 경우는 면섬유, 양은 약모로 사용되고 누에는 비단으로 사용된다. 이런 걸 알아주시면 되고, 또 다음으로 의약품 원료 제공. 버드나무 껍질은 아스피린, 진통제인 아스피린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푸른 곰팡이는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원료가 되고, 주목열매는 항암제의 원료가 되고, 개똥쑥은 말라리아 치료제의 원료가 되고, 또 팔각은 독감 치료제의 원료가 되고, 청자고등도 진통제의 원료가 된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잘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 볼 거예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가 있어요.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서식지 단편화가 무엇이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구성이 되어 있던 서식지가 도로를 건설하거나 하는 영향으로 단편화가 된 거죠. 중간에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 번째로 가장자리의 면적이 넓어지게 돼요. 그리고 중앙의 면적은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 부분은 되게 작아지는데 가장자리 부분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중앙에 사는 생물들이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더 멸종 가능성도 높고 한 거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생물종의 이동을 제한해요. 그래서 생물종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생물종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또 멸종될 수도 있는 이런 영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해결책도 있겠죠. 해결책은 바로 생태 통로로 만드는 거예요. 이 환경에 무리가 안 가게끔 단편화된 서식지를 이어주는 생태 통로를 중간에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물종이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럼에 따라서 조금 더 잘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에는 불법 포획과 남획 등이 있겠죠. 불법 포획되고 남획되는 이 생물들의 종의 개체수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멸종이 될 수도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그리고 특정 생물종의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멸종되게 되면은 먹이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낮아진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외래종 유입이 있어요. 외래종이 유입되게 되면 원래 살고 있던 고유종의 서식지를 차지하게 되고, 또 고유종의 생존을 위협하고 먹이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외래종 유입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외래종이 유입되게 되면은 생태계 평형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또 환경 오염이라는 원인이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그리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도 봤던 건데, 도로 건설을 함으로써 단편화된 서식지를 생태 통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다양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한다. 그 다음에 관리를 해주면은 조금 낫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멸종 위기종 복원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물의 유전자를 관리한다. 이러면은 멸종 위기가 되지 않게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외래종의 불법 유입을 막는다. 일단 외래종이 들어오려면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이겠죠. 다음으로 외래종 도입 시에 기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를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도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지 외래종을 도입시킬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생물 다양성에 관한 국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체결하고 있는 협약이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람사르 협약이 있어요. 람사르 협약은 물새 서식지인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택을 한 협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이 있어요.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국제 거래를 막겠다. 이런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협약은 꼭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